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병사들과 북한 근로자들을 향해서 남으로 넘어오라 라고 발언을 한 이후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 10여 명이 러시아를 탈출해서 내년 초 한국행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대대적인 탈출을 결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발언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북한 러시아 근로자들의 탈출 소식 돌직구쇼에서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서는 삼성 기사로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삼성이 결국 갤럭시 노트 7을 단종키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갤럭시 노트라는 브랜드 자체를 생산을 아예 중단하고 철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8에 주력하겠다. 삼성은 이런 입장인데 어제 하루 동안 삼성이 빠진 주가가 상당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폭력 쓰는 중국 어선에 이제는 함포를 쏘기로 국민안전처가 결정을 했습니다. 죽창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해경 대원을 폭행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포 쏘겠다. 그러나 이미 무력 대응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밝힌 내용을 재탕하는 것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치료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수용 대책을 세워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수용 대책을 세워라. 남으로 넘어오라 라는 지난 발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언입니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을 수용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진경준 검사장에게 빌려준 돈은 검사이기 때문에 받을 생각 아예 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친구에게 그냥 빌려준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발언이 바뀐 겁니다. 그가 검사이기 때문에 그가 갚으리라는 기대조차 안 했다. 돈을 뜯겼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되는데 이로써 30년 우정은 끝이 나는 건가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의 직원 평균 연봉이 과연 얼마일까요? 한겨레 신문은 초특급이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얼마길래 초특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초특급 맞네요. 직원 평균 연봉이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9,218만 원.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1억 원 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6명 중 2명은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 넘었다. 정부 산하재단 평균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액 연봉 펑펑 써가면서 과연 미르재단 정체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고교생을 폭행할 것을 사주한 의료재단의 이사장 이년영이 선고됐습니다. 심지어 조폭까지 동원을 했다는데 이 의료재단 이사장 과연 제정신인지 잠시 후 황당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앞서 러시아의 북한 근로자가 10여 명 탈출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이 같은 탈북 소식에 김정은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숙청했다라는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궁서궁 부상.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궁석웅 부상. 우리로 따지면은 외교부 장관쯤 되는 인물입니다. 외무성 차관에 해당하는데 가족과 함께 지방 농장으로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화난 데는 태영호 공사의 해외 체류에 편의를 봐줬던 김계관에게도 분노가 가 있는데 한때 문책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근로자까지 탈출한 소식 김정은 귀에 들어갔을 텐데 과연 김정은이 얼마나 대노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뉴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뉴스, 시청자 여러분의 품격에 맞는 뉴스만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남으로 오라, 내게 오라라는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찬반 양론이 일기도 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대량 탈북하는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탈북 러시 징후, 김정은의 체제가 흔들린다. 세 가지 징후를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포착을 했는데 첫 번째 징후를 먼저 살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탈북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성희 의원님,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갔는데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지난번 발언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탈북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맞죠. 탈북민들이 이제 지금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이고요. 이제 지금 중국을 통해서 왔던 3만 명의 탈북자 외에 대규모 탈북이 있을 경우에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배를 통하거든 뭐 DMZ를 통하거든 어떤 식으로든 만만 넘어오면요. 예. 대한민국 마비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 한번 이렇게 통제가 안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마비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느 뭐 DMZ 근처든 어디 근처든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규모가 벌써 10만 명 정도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이런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수용 시설에 대한 그걸 아직 우리 정부가 예. 마련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특히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 일본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간부층의 탈북까지 염두에 예, 둔다. 그리고 그 탈북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왔다면 이제는 자녀교육이라든가 어허. 좀 다른 개인적인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으면 탈북민이 먼저 온 통일이다 이건 맞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 명의 탈북을 대비한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와 있는 3만 명이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북한과 이런저런 가족들 통해서 교류하고 있거든요. 그 한국이 넘어왔을 때 정말 잘 살고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3만 명에 대해서 안착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예. 지원하는 거 그것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께서 과거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북한을 직접 가서 취재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직접 취재를 하셔서 잘 알 텐데 국내로 넘어와 살고 계신 탈북자들 분 중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호락호락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취업 걱정, 주거 걱정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생활 수준은 분명히 낮죠. 예. 북한보다 한국이. 하지만 이제 상대적인 뭐 스트레스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사회 적응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기가 낮다고 말하기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결국 이제 박 대통령도 다양한 탈북의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햇볕 정책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개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문제거든요. 예. 여기보다 저희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나쁘다 이거보다는 여기가 더 괜찮은 곳이에요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아까 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되는 이제 탈북자들, 그럼 그들의 가족들, 친척들 해서 북한에서도 이미 수십만 명 정도는 마치 우리가 뭐 옛날에 재미교포 보내듯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정부의 공식적인 거 외에도
아유, 우리 요즘 살기 괜찮더라. 아니면 어허. 와봤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후자 쪽에 더 방점을 찍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계진 전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남으로 오라, 내게 오라라는 발언 이후에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선전포고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했지만 공격을 많이 받았죠.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 더 나왔어요. 수용 대책을 세워라.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그 말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예. 그때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할 말 했다. 대통령 말 그리고 잘했다. 근거가 없는 어. 것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공개석상에서의 어떤 특별한 날 그런 말을 했다. 그냥 수사로 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그 노동자들 탈북 얘기가 딱 나오는 걸 보고 이미 그 시점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걸 바탕으로 기념사를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 시점에는 다 정보를 이미 벌써 보고받았을 그 움직임이 것이다. 있었고 그 정보 보고가 왔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됐어요. 예. 공격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현재 3만에서 조금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3만 숫자는 얼마냐? 우리 지역의 군 단위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들을 좀 좋은 대통령 할 말씀 중에 수용 대책 세워라는데 사실은 수용 정착 대책을 세우라고 정착까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까지 넣었어야 수용은 됐다. 그들을 그냥 포로 수용소 임시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예. 수용, 교화, 정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탈북해서 처음에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뭐 타운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죠. 어허. 그게 적응이 단계가 외국에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말은 같은데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외국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 얘기 잠깐 해보면 예. 대통령의 발언은 그 선전포고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럼 좀 박지원 머쓱해졌나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은 예. 사실은 박지원 대표의 그런 공격보다 여당에서조차 이런 것을 호응 안 했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반성해야 된다. 네. 김정은 네.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세 가지 징후를 포착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전진되는지 그 징후를 보셨고요. 두 번째 징후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작업장의 근로자 10여 명이 러시아를 탈출한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보통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 10여 명이 강요된 상납금 압박,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폭정 등 이 횡포에 견디다 못해서 러시아의 작업장을 현재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여 명 이들 근로자들은 내년 초에 대한민국행을 선택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안전한 가옥에서 신변을 우리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러시아, 북한 근로자들의 탈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몇 달 전 탈북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출을 했던 것 이후에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 근로자는 아니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어떤 심경과 상황을 저희 채널A에서 과거 입수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눈이 깜빡깜빡 집중하다가 오늘 얘기하니 뭐하지? 16시간씩이래. 뭐 한 달에 뭐 잡히 천원 가지고 살았는데 부하만 원했대. 그거 좀 나라. 내 새끼를 위해서 떠난 놈이야. 민족을 위해서 해먹었다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북한 근로자들이 완전 북한 당국이 깡패다. 내 새끼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는데 이번 러시아 근로자 10여 명의 탈출 소식에 대해서 러시아 소식통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북한 당국이 북한 근로자들의 이 노동의 대가를 모두 뺏어간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건설 현장이라고 구체적인 정보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10여 명이 북한 당국이 노동의 대가를 모두 뺏어가는데 참다 반발해서 한국으로 가자.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탈북 근로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각종 명목을 들어서 당국의 수탈이 지나치게 강화됐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없다.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통치자금줄을 옥매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같은
탈출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차마 북에 두고 온 내 가족 때문에 내 부인, 내 딸내미 선뜻 탈북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김병미 전 의원님 예. 참다 10여 명이 단체로 탈출했다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가족을 두고 생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한 10여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단순한 저 10여 명뿐만이 아니라 올해까지 이 러시아 지역에서 벌목 현장에서 일하다가 참지 못해서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 오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러시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북한의 이 벌목공들 등등의 근로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오랜 우방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10명이 망명의사를 밝히고 나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고 안전가옥에 있다는 거는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당국 차원에서 협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영국의 태영호 공사 망명이 있을 때도 영국 정부와 독일 정부가 절대적으로 협조를 했었었고 예. 이번에 중국에서 특히나 정말 놀라웠던 건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옆에서 면밀히 체크하는 고위 간부까지 탈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중국 정부가 도와주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김정은 하나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들은 좀 볼 수 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람들 모든 탈북민들을 받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지를 갖추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레짐 체인지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더 강경하게 굳은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북한 여조검은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이거 납치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또 이 러시아에서 그 노동자들 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온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자발적인 의사로 오는 거 맞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너무나 곤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런 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곤란하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공조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견이 분열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저는 강하게 같이 모두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목해서 본 건요. 이게 지역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이에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다음 도시고 그리고 오히려 모스크바보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김병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간은 주로 시베리아 벌목공이 있었는데 대도시 인근에 있는 분들이라는 게 제가 주목한 이유가 예. 뭐냐면은 사실 중동에 가도 북한 근로자들 많습니다. 그 제가 카타르 도하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 북한 근로자들을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탈북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 중동에 가면요, 할 게 없어요. 근로 시간 끝나고 나면은 뭐, 술도 팔지도 않고, 예. 나가서 할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수밖에 척박하다.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자극이 없는 곳이에요. 예.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곳은 자극이 많은 곳이에요. 인터넷도 되고, 부분이고. TV도 그렇죠. 나오고.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휴대폰 다 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결국 이 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뭐 청와대에서도 뭐 북한의 인력 송출을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예. 조금 자유로운 곳,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지 모스크바라든지 좀 중립적인 지역,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서는 탈북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분명히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윤 실장께서 북한 취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이 칼럼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감시망을 영국에서 탈출할 당시 영국 정보부, MI6, 영국 공군까지 대거 출동을 했는데 이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로 현장에 있을 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북한 근로자의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잠시 조금 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감시 체제가 상당할 텐데 지난번 여종업원 10여 명이 대거 탈출을 할 때도 서로 상호 감시망까지 무너뜨리고 같이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번 근로자 10여 명에 대한 탈출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자극이라는 게 가장 예전에 이렇게 예. 동서독 갈라져 있을 적에도 보면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서부터 오는 어떤 비디오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자극을 받았다고 하죠. 그게 어떤 물건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 어떤 문화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풍토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탈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많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외부의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지금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기 중인 10명의 이 북한 노동자들도 다 핸드폰을 웬만하면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소통이 다 가능한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틀브루크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취재차 이제 한번 가봤지만 그냥 너무나 번화한 도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 뭐 서울 이런 느낌인가요? 네, 부산 뭐 이런 느낌인가요? 사실은 서울보다 아름다웠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유럽 버스죠, 유럽 버스. 유럽 전형적. 베틀브루크. 네, 그래서 옛날 레닌그라드죠. 그렇죠. 예. 레닌그라드 원래 거기 도시였죠, 수도였죠. 저는 네. 도시 중엔 서울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좀 그 고풍적인 어떤 건물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모스크바 이런 데 가도 이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서 예. 어떤 쪽 가면 맨날 그 벤츠 뭐 이런 것만 놓여 있고 어떤 벤츠만? 예. 벤츠나 뭐 BMW 이런 고급 차들만 쭉 가고 있고 어떤 또 골목 하나만 가면은 다용구지만 정말 들어가고 있고. 그 낡은 그래서 거기 빈부격차가 정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도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아마 이제 북한 근로자들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대북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한마디로 돈줄이 다 막혔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수해까지 일어나니까 그 수해 명목으로 근로자들한테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수혜 명목으로 근로자들한테까지 임금을 더 요구했다. 상납금을. 네, 작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신들 손에 쥐어지는 그 돈이 별로 없는데 이 수혜를 어떤 그 명분 삼아 뭐 100불 이상이면 사실 북한 노동자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참다 지금 탈출을 결심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에 안전하게 오기만을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다행히 우리 당국이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정 의원님,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안쓰러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북한 근로자들이 사실은 핸드폰도 쓴다지만, 북한 당국, 북한 안에 내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내미, 내 어머니, 다 인질처럼 볼모로 잡혀 있을 텐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야경을 보면서 넘실대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북한의 그 해외 근로자들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1등이에요. 외화 송출액이 북한 내에 들어오는 금액이 1등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아까 말한 노동 형실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지만 18시간을 일하고 거의 노예처럼 일하고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건 현대판 노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대판 노예다. 노예다라고 규정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나마 조금 쥐꼬리 같은 임금을 받아가지고 가족들 송금하는데 그것까지 더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라가 아니고 악덕지주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농민혁명 같은 거 보면은 소작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산출을 하면은 그거를 다 지주가 뺏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악덕지주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것이죠. 이런 수탈을 이제 참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아까 하는 요인이 정보의 유통. 북한 체제 내에서는 북한 우리 조선중앙 그 TV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정보가 없고 내내 김일성 일가의 찬성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가 이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러시아 거의 큰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니까 정보 소통이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수차를 못 견디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의 자유로운 이런 접촉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아까 우리 이계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통령이 이 정보를 알고 있고 수용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어떤 탈출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세 가지 징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포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선 모든 소식을 보고받은 김정은의 감정은 어떨까? 김정은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만 해도 저희로서도 끔찍합니다. 대노했다는 겁니다. 태영호 공사 탈북 소식을 들은 김정은이 대노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근로자들까지 탈출을 해? 김정은이 대유럽 외교의 핵심 인물인 궁서궁 외무상 부상을 숙청했다는 오늘 정보당국의 확인이 오늘 중앙일보 1면에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궁서궁 부상
조금은 낯선 인물이지만 외무성 차관이면 상당히 고위급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차관이라고 하면은 직업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리다. 장관은 조금 정무적인 자리고,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계관 외무성 이제 장관이죠. 김계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공서궁은 이제 내부 외무성의 살림살이를 챙겨온 특히 서유럽통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서궁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겠죠. 태영호 공사 망명이라든지 서유럽에서 왜 동아일보에서 한번 그런 특종도 했지 않습니까? 비자금 관리 담당자가 엄청난 거액을 가지고 이제 지금 잠적해 있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무슨 사형을 당했던가 이런 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지방 이제 농장으로 갔다. 이건 북한에서는 사실은 혁명화 재교육이라는 게 종종 있는 사태거든요. 혁명화 재교육이다. 예. 아니, 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리영호 같은 경우에도 뭐 사형당했다라고 국정원에서 브리핑했다가 몇 달 있다가 뻔히 나와가지고 좀 망신이 당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야 다 날리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외교부는 또 이제 되게 전문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밀어 넣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숙청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특히 외교부는 1년, 2년 배워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겠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숙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숙청해야 될 사람은 장성택을 비롯했고 본인이 권력을 잡는 기간 동안에 반대파들을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 체제를 구축시켜 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면 새롭게 권력 구조를 재개편할 그런 마땅한 예. 인력풀이 없다라는 게 지금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누군가를 문책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책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러시아 탈북자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감시 체제를 훨씬 더 독하게 앞으로 뻗어나갈 거라는 거죠. 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가 얼마든지 탈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가 열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 그 사람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막아서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훨씬 더 거세질 거기 때문에 이 중간의 접합점들을 찾기 위해 우리의 노력들이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숙청된 궁서궁 부상, 우리 정보당국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궁서궁 부상, 나이는 72세입니다. 평양 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요르단 주재 대사를 거쳤고요. 2005년에는 그 받기 어렵다는 김일성 훈장까지 받아냅니다. 북한 내부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1998년에 외무성 부상에 임명된 후 20년 가까이 외무성 부상으로서 러시아와 유럽 외교의 총책으로서 러시아 외교, 유럽 외교를 책임져 온 북한에서 외교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귀화했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던 간부까지 탈출을 했고 거기에 러시아 상트페르부르크의 근로자들까지 탈출을 하니 김정은이 대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보면서 뭐 국정원이 뭐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뭐 오해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이런 정보를 수집해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든든하게 생각하고 예. 궁시도 있네. 그렇게 궁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도 예. 궁선영이라는 미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선영. 궁시가 아주 드문 분인데 저는 이게 처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숙청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처형하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겠죠. 말하자면 속된 말로 죽이고 싶었겠죠. 예. 김정은 마음에서 그런데 숙청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맞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의아스러운 게 한 명이 도망오는 것도 아니고 10명이 어떻게 뜻을 맞췄을까. 자기들끼리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솟아났다가는 죽는 거 알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감시하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명이 어떻게 했을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지난번에 그 식당에서 탈출한 그땐 몇 명인가? 꽤 여러 명 되죠, 그때도. 이번에도 10명이라는데 얼마나 죽겠으면 누구 하나 발언의 뜻을 확 모을 수 있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대비태세해야 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집단으로 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지구에서 포착한 이 세 가지 징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지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기사일지 만나보시죠.
일본 오사카에 혐한주의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이번엔 한국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까지 심심치 않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사카 영사관은 홈페이지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당부까지 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 지금도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주 오사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우리 영사관, 오사카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서 영사관 홈페이지에 알림면에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우리 영사관이 올린 겁니다. 안전정보, 우리 국민 안전 유의 당부, 이름 주 오사카 총영사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안전정보. 최근 오사카 대표 관광지 도톤보리, 꽃게 큰 거 있는 거기 아시죠? 도톤보리에서 야간 시간대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이 도톤보리를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 범죄 신고 번호 국번 없이 110번으로 연락하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영사관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영사 콜센터 822-3210-0404에서 통역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현지를 방문, 체류 중 신변 안전 관련 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주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뭇 심각한 어투의 이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이 같은 알림글, 과연 오사카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여기도 징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그간에 있었던 일부터 좀 상세히 전해 주시죠. 최근에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고추냉이 테러가 있었죠. 그 음식 안에 고추냉이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한국인들이 괴로워하는 그 사진 같은 걸 보고 예. 굉장히 조롱하는 정말 황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오사카에 있는 한 초밥집에서 한국인 상대로 일본을 잘 못하니까 이 와사비라고 하죠. 그렇죠, 고추냉이를 와사비. 저렇게 막 폭탄처럼 넣어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던. 조롱했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넣냐고 했더니 그 한국인들이 이걸 많이 넣어달라고 주로 이제 요구를 하길래 알아서 많이 넣어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고추냉이 먹고 어떻게 되바라신 뿌죠.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최근에 이 같은 음식점에 어떤 한국인이 가서 이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 이번엔 아예 넣어주질 않더래요. 아니, 초밥에 고추냉이를 아예 뺐더라. 아예 뺐더라. 예. 아하. 그러니까 이번엔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역으로 아예 빼고 그걸 준 거예요. 이것 그렇다면 또한 나쁜 심보네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제 한국 사람은 굉장히 놀리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그런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또 뭐 버스표에 김총 어떤 사람 한국 사람의 이름을 적었는데 김총이라고 적어놨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 한큐 버스, 보통 버스 티켓에선 이름이 같이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네. 김총.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제 성이 김인데 총이라는 게 이제 조센징이라고 한국에는 굉장히 낮춰서 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방금 지금 저기 보고 있는 나오네요. 저 버스 티켓에 네네. 저희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김우쫑. 그러니까 이 쫑이라는 게 조센진보다 더 얕잡아 부르는 표현이다. 그렇죠. 안 좋은 표현들 저렇게 적어놨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도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은 또 지금 전철이었으니까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예.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타서 좀 복잡하다, 혼잡하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그 일본 여성 승객이 이상하잖아요, 내용 예. 자체가. 여기서 굳이 뭐 일본인과 외국인을 전철 안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이 일본 여성이 항의를 했다는 거죠, 회사 측에. 아니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방송하는 것이 규정상 맞느냐 했더니 그 일본 어떤 사람이 여기 그 외국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인을 얘기한 거죠.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컴플레인을 하니까 혹시 시비가 붙을까봐 이 전철에 그 지하철에서는 일부러 더 안내 방송을 자기네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어허.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민원이 제기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시비를 막기 위해서 서로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안내 방송을 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그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당부한 것처럼 실제 14살짜리 그 학생한테 한국 학생한테 어떤 일본 사람이 다가와서 정말 묻지마 폭행을 했다라는 최근에 어떤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오사카 도톤보리
도톤보리 거리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 여러 건 있었다. 그렇죠. 그 도톤보리는 굉장히 유명해서 다들 이제 일본에 가면은 그러니까 특히 오사카 가면 한 번씩 걷게 되는 그런 거리이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화면에 나오죠. 나오는 거리인데 저기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총영사관에서 저렇게 경고까지 낸 그 홈페이지에 게재할 정도면은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예. 들죠. 네. 어허, 걱정입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 총영사관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주의하라라는 안전문을 올릴 리는 없을 것이고 여러 건의 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 일본인에 의한 묻지마 폭행이 오사카 도톤보리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는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헤이트 스피치라 해서 한국인에 대한 혐한 스피치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발생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오사카의 전 이제 그 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시모토 도루라고 대한민국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방송으로 유명해졌던 젊은 남성 변호사인데 굉장히 극보수, 극우 진영에서 나온 그 지사였어요. 근데 그랬던 오사카 그 지사조차도 이게 혐한 시위라든지 혐한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본 열도에서 최초로 그 혐한을 금지시키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가는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은 진짜 극우 중에 극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사건들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나가서 시위를 하고 발언하는 것들을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예. 진짜 그 무고한 시민들 우리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폭행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고요. 그 조례가 사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발효가 된 거거든요. 이 조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겁니다. 밝혀갖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처벌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오사카에 대해서 여행 가지 말자라고 불매운동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지금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사람들, 대다수의 오사카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건데 극우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훼손된다라면 큰 문제거든요. 예.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본 정부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겁니다. 지난 5일 총영사관에 접수된 신고 사례 폭행 건수입니다. 지난 5일 관광객 신모 씨,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신모 씨의 신씨 가족 4가족이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단란하게. 도톤보리 거리를 밤 9시 45분, 그렇게 늦은 시각도 아니에요. 숙소 주변의 식당을 찾아서 도톤보리 거리를 그냥 평온하고 조용하게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일본인 청년 2명이 다가왔고 그중 1명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뒤돌려 차기로 13살 우리 아들의 배를 가격했다. 그러자 아빠 신씨가 이를 보호하려다, 아들을 보호하려다 왼쪽 팔 부위를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 20대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들은 폭력을 행사한 뒤에도 허공에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주먹을 휘두르는 듯 위협했다. 윤 실장님. 참 오사카가요. 일본에서 되게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쿄는 조금 이게 샌님들 이렇게 하고 오사카는 이제 상인들이 많다.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부산, 경상도하고 비슷한 쪽이 이제 간사이 지방이고 뭐 이제 수도권하고 비슷한 게 도쿄 지방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의외예요. 또 이제 오사카에는 이제 대판이라고 아주 한문으로 쓰면은 예. 과거부터 이제 제일교포들이 아주 많이 사는 도시고 또 오사카 유명한 프로야구 팀이 이제 한신 타이거즈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간판 스타 출신으로 감독도 가네모토 도모야키라는 제일교포 출신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사카는 사실 되게 개방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이제 어색해하지 않고 좀 공존하는 문화가 형성돼 예.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의외다. 오히려 이제 한국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서로 이게 뭐 치이기도 하고 이런 게 발생한 건가? 아니면 뭐 20대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힘들고 막 하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외부인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건가 싶은데, 일본에서도 아마 오사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우리가 좀 조용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의외스럽다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 여행 갈 사람들은 태권도나 유도 유단자 중심으로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맞서서 아주 반분지로 놔야 됩니다. 제가 태권도 검은티 3단이거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 물론
아까 지금 윤태곤 실장 얘기하신 대로 일본 국민 전체의 어떤 무리의 감정이라고 해야 혹시 어떤 젊은이의 일탈행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한편 욕먹을 소리 한번 하면은 예. 우리가 얕보인 겁니다. 일본 사람. 일본한테 얕보인 거다. 일본한테 얕보인 겁니다. 22대 0 노벨상의 상징성에서 굴욕을 느끼는데 조선진? 조선인이라는 말이죠. 옛날부터 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 조선징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욕이 된 거고 그보다 더 심한 욕이 한또진, 반도인. 너 말 안 들으면 조선징 된다. 이렇게 야단쳤다는 거 아니야. 애들 가르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은 아직도 지진 경보도 잘 안 되는 나라. 아직도 음력캔 먹고 가다가 아무데나 버리는 나라. 거리에 아직도 침 뱉는 사람 있는 나라. 해수욕장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나라. 그리고 장마지면 오물 몰래 버리는 나라. 이래갖고 일본한테 이런 거 안 당하겠습니까? 난 자업자득의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렇기 정말 때문에 일본을 이기는 예. 것은 그들보다 잘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도 싸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 예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좀 태권도 배워가지고서 반불주를 놔야 일본을 된다니까. 이겨야 된다. 또 오해하실까 봐. 우리 스스로는 예. 우리 스스로 진짜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부국강병. 예, 이계진 전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오사카는 자주 갔는데 그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정말 관광객이 많아요. 그 도톤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명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나다니다 보면은 일본 사람은 없고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도 좀 있고 더 많은 게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사카에 요즘 중국이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활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서울에 중국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주거 지역까지 관광을 다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다는 듯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바이러스 같은 일본 사회의 바이러스라 그래야 되나? 일본 사회에도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몇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일본 사람 오사카 시민들 전체의 의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오사카 당국에 부탁하고 싶어요. 예. 이 학생을 일본 관광 갔다고 좋아해서 들떠있는 13살짜리 학생을 이렇게 폭행한 사람 찾으십시오. 찾아라. 일본에 CCTV 많지 않습니까? 경찰이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이거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범인을 찾아내고 엄청나게 처벌하면은 이것이 전체의 어떤 오사카 엄벌해야 시민의 된다. 생각이 아닌 것을 우리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사카시와 경찰이 이런 범인을 찾아냄으로써 우리한테 좀 진정성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사카시에게 날린 돌직구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 돌직구 쇼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직원 아들을 보복해줄 것을 사주한 병원 이사장의 살벌한 오지랖. 내 구역에 있는 여직원의 아들을 건드려? 임 과장, 이 과장, 박 과장, 최 과장, 오 과장. 또 가서 조폭 김군하고 박군 2명 데리고 가서 그 아들 괴롭힌 애들 작살 좀 내. 마치 조폭과도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의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연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아마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김병민 의원님, 네. 병원 이사장이 네. 병원 내에 있는 부하 여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자 조폭을 동원해서 보복을 시켰다. 의료재단 이사장님이시고요. 그 대가가 씁니다. 징역 2년형의 실형으로 법정 구속이 되셨거든요. 예. 예,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왕따를 당한 건 잘못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랑 조폭을 동원해 갖고선 학교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정문 앞에 일렬로 줄 세워놓고 거의 반협박,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이 일어났던 거고. 그러니까 왕따 가해자 학생들을 그렇죠.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왕따를 시켰던 가해자 애들이니까 얘네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의 대상자는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돼야 되지 조폭한테 처벌받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고 이거를 본 학교 관계자들이 당연히 나가서 말렸을 텐데 거기에도 행패를 부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몹쓸 짓을 했다라는 거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사장이 학교를 뒤집고 와라 이렇게 그렇죠. 오더를 내렸다. 두 번째는 더 웃긴 거는 이 이사장님이 유독 조폭을 사랑하시는지 본인의 수행비서도 폭력배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행비서를 통해서 조폭들을 부르는 게 더 훨씬 수월했던 거고 이분이 징역형 다 살고 나오게 되면은 아마 밖에서 또 조폭들이 딱 형님 나오셨습니까라는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의료재단 이사장님이 하실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좀 굉장히 의문스럽네요. 이 황당한 이 사건의 일지를 저희가 좀 출력을 해봤는데 이게 의료재단 이사장님인지 보스인지 저희는 헷갈리는데 함께 보시죠. 2011년 5월 부산의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가 본인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여직원으로부터 고등학생의 내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여직원의 아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장 A씨가 병원 직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여직원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알 수 있도록 이 대목이 충격적인데 교사들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보스의 냄새가 풍기는데 조폭 보스의. 그래서 병원 직원 5명은 경찰의 관리 대상인 급기야 조폭 2명을 데리고 학교로 몰려갑니다. 도합 7명이죠. 여직원 아들을 괴롭힌 학생 4명을 찾아서 폭력을 가하고 때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위협을 가합니다. 급기야 교무실까지 쳐들어가서 학교가 X 같다, 교육 제대로 하라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선생님 1명을 내동댕이 치기까지 합니다. 지난 11일 부산지법이 이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라는 결말인데 윤태권 실장님, 내 아들을 괴롭혀라고 가서 때려준 모 기업 회장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요. 참 이 물고 기업. 뭐라 그래야 되나요?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참 독특한 사건이죠.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이제 학폭위 같은 게 항상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집히고 왜 얼마 전에 그 중학교에서 칼로 찌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래 천천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니까 그 쉬는 시간에 걔가 또 화장실로 불러내가지고 하니까 이런 뉴스 보면서 제가 어제도 댓글을 보니까 속 시원하다. 나도 저런 사장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오죽하면 예.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그 도를 넘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7명 건장한 남성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학교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여기 나왔었나요? 그 자기 직원네, 약간 이 자기한테 말을 잘 안 듣는 직원도 손 봐줘라. 실제로 손을 봐줬다라고 하니까 이분은 뭐 평소에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추가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2010년, 2011년에 벌어진 일들인데 요번에 이제 선고가 났네요. 그럼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꾹 참고 있다가 이제 신고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조금 궁금하네요. 예,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2007년 4월. 제가 아까 모기업이라고 했지만 뭐 다 아시죠? 한화. 하나.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그때는 자기 아들이었는데 그것도 정말 돈만이 전부인 줄 아는 오만한 기업 회장의 오만 방자한 태도였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나마 아들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약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여서 그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고 상당한 비난이 있었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너무 과잉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저는 처음에 보고 자기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직원의 아들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곳인가. 어떻게 보면 직원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보니까 전과가 많아요. 뭐 사기도 있고요. 예. 마약 범죄도 있고요. 마약 폭력도 범죄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구속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중 처벌 받아서 이렇게 구속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댓글 조금 봤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최근에
자신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또 어떤 그 대기업의 사장은 뭐 운전기사 1년에 한 30명 갈아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갑질하는 사장이 한 축에 있는 거고 여기는 자기 직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건데 양쪽 다 어쨌든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쪽은 갑질을 했고 이쪽은 이제 좀 다른 그 맥락이긴 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사장님들이나 이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예. 이렇게 사건 사고 나는 걸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참 걱정된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네. 예. 의료재단 이사장 이분은 나쁜 일을 했고 나쁜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한편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뒤집어 보면 아까 윤태곤 실장이 얘기한 대로 댓글에 속 시원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답답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학교 폭력 이거 뭐 한다고 뭐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난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폭발할 지경?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현상이 있다? 학교 폭력 잡겠다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왕따 이거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언론에 나올 때만 관심 갖는 척하고 여느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경찰들 지금 역할 못할 겁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에 예. 이것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의료재단 이사장 잘못한 겁니다. 본질은 학교 폭력에 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엔 다음 도지구 신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한강 빠질 것 이 발언에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당의 정지석 원내대표가 힘을 합쳤습니다. 정치권의 합종 연횡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른바 문재인 대 정진석, 박지원의 협공 라운드 1입니다. 라운드 1 종 올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번 대선 못 이기면 내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포문을 날렸습니다. 문 전 대표가 대선을 지면 한강을 간다? 말 조심하시라. 지키지도 못할 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정치인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박지원 원내대표 성공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팀의 정지석 원내대표가 같이 동조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자살은 손꼽히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날라리 신자 아닙니까? 정지석 원내대표의 이른바 날라리 신자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문 전 대표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여권의 대권 주자 지지율 합계보다 월등 높습니다. 이러고도 못 이기면 아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한강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이 한강 투신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수경 칼럼, 이 칼럼께서 자신감과 자만감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주의하시라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칼럼 발언 이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저축은행 비리 관계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너무 억울해서 만약 사실이면 목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고 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다. 문 전 대표 조심하라. 네. 어제 저 자리가 이 세계 한인 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이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한테 굉장히 어쨌든 우호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자리에서는 약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좀 편하게 얘기하신 거를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이후에 이제 스피치가 있었으니까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가장 먼저 한강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농반 진반식으로 얘기한 걸 지금 여권에서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저는 최근에 이제 김재동 씨 영창 발언을 가지고도 저는 개그를 왜 다들 다큐로 받아들이시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저께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같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같이 비판하면서도 좀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한마디로 공격을 위해서 이 발언을 약간 꼬투리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공격이라기보다는 좀 그 선배로서 핀잔 정도의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맥락 속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은 달라지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천주교 신자라는 것까지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날라리 저렇게- 신자 아니냐. 네. 어떻게 저렇게- 천주교 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냐.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예. 반응하는 건 역으로 이제 그만큼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불편하다, 반증이겠죠. 반증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어떤 발언은 조금 맥락이 다르다라고 저는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랑 문재인 전 대표 정말 안 친한 거 잘 아시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심상치 않은데 뭐 OECD 국가 뭐 목포역 할복자살 얘기 다 차치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대선 승리를 향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 전 대표 각오를 표현한 것이지라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지키지도 못할 거다. 야권 내에서 벌어지는 거는 이제 대통령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라기보다는요. 저기 이야기예요. 총선 때 이야기예요. 그 호남에서 왜 뭐 나의 지지를 안 해주시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 약속도 안 지켰으면서 무슨 뭐 또 그런 소리 하냐. 뭐 지난 대선에 지지하냐 이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별로 안 좋게 보는 쪽도 있고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지지율 한 1% 나오는 사람이 대선에서 못 이기면 나 한강 간다 그러면은 네가 왜 한강을 가냐라고 비웃을 건데 예. 한 1등, 2등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강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고 시비가 붙는 거죠. 예. 그런 면이 있는 거니까 문 대표는 뭐 이런 견제에 대해 가지고 크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숙경 칼럼니스트 말했지만은 참 원유철 원내대표식의 발언은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유철 원내대표도 하나 더 보탰어요. 북핵에 대한 해결책과 뭐 경제에 대한 뭐 방안이나 내놓을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건데 이게 새누리당도 예를 들어 박지원 원내대표식의 조금 신경전 내지는 이게 갈구는 듯한 거면 괜찮을 텐데 이 자기들은 뭐가 없으니까 이러는 것처럼 보인다는 없어 보인다는 예. 거죠. 원유철 원내대표 편력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사설을 썼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말한 천주교 자살 운운하는 거는 정말 좀 과잉이고요. 그건 예. 말도 안 되는 논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천주교 신자잖아요. 천주교에서 일단은 팩트체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농담을 한 거 가지고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어저께 얘기한 대로 내가 먼저 빠져들겠다 하는 거는 내가 후보란 얘기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가 후보라는 거니까 문재인 대세론에 내가 예. 앞장서 있고 내가 후보다라는 그 자신감을 한 거니 그 보여준 건데 그거가 누가 네가 그 대세론으로 해서 네가 앞장섰다고 그래. 그 불편한 사람들이 예. 많은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제목이 정계 은퇴 시곤한 문재인 대권이 떼어놓은 당상 같은가 이런 이제 사설을 썼는데요. 정계현 때 발언은 지난 발언은 시건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권은 떼어놓은 당상 같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세론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어저께 말한 대로 여론조사 보면은 정권 교체돼야 된다는 비율이 53.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 안 되겠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어떤 소임을 국민이 준 것이 본인이냐?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본인이냐? 본인이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라. 김종인 체제 때 이렇게 된 거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본인의 어떤 공가로 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 하는 거를 이제 비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솔했다. 예. 아직은 이렇게 대세론을 힘이 없어서 내가 다음 주자고 반드시 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게 예. 전체적인 여론 같아요. 저는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것을 좀 한번 조명해보고 싶은데 흥미로운 것은 뭐 원유철, 정진석 이런 비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누가 먼저 발언했느냐.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한 게 아니라 박지원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날라리 신자 아니에요? 뒤에서 얼씨구 한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저 발언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데 못하면 한강에 빠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 바라는데 그게 왜 더불어민주당이어야 합니까? 국민의당일 수도 있는 거지. 아, 우리 국민의당일 수도 있다.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한강에는 내가 제일 먼저 빠질 거야라고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안 전 대표가 내가 한강 발언 하려고 했는데 왜 문재인 누가 먼저 가냐 이렇게 했다.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 좀 잘 봐야 되고 팩트체크 하나만 더 하면 정진석 원내대표의 저 같은 발언은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가로를 열고 어느 신부님의 말씀이라는 걸 덧붙여놨습니다. 그렇군요. 카톨릭의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 거 하나 뭐 덧붙여드립니다. 그럼요. 자살은 안 돼요. 요거 어제 뉴스 떴을 때 우리 어디 모임에 갔더니 누가 한강에 뛰어든다는데 그러니까 그거 볼만하겠네. 근데 사실 이건 한강에 뛰어들어서 죽겠다는 그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이런 각오다 하는데 아까 정 의원님 해석하고랑 똑같은 해석을 하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뛰어들 사람, 그러니까 후보는 전대요라는 말에 발끈한 것은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왜 거기가 뛰어들 자격이야? 사실은 우리일지도 모른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쪽보다 오히려 국민의당 쪽에서 이 문제에 더 민감할 수도 있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진석 그 대표의 발언은 기사 전체를 안 읽고 이 제목만 읽고 하는 말 죽기로 결심한 걸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예. 어쨌든 그래도 정치인의 말은 이렇게 파장이 크군요. 예. 농담을 농담으로 네. 받아들일 수 네. 없는 이 정치인들의 현실까지 네.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2017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준비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뭐 1등, 2등, 3등 잘 나가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잠룡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잠룡이냐 잠룡이냐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미음, 잠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 2, 3등을 뺀 나머지 잠룡들의 대선 시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잠룡 특집 첫 번째, 모자이크 권력론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남경필, 원희룡, 김부겸, 안희정, 이광재, 여야 할 것 없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정치 대권 주자들인데 모두 다 50대라는 공통점 1.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남경필, 원희룡, 김부겸, 안희정, 이광재 모여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힘을 합칠 수 있다. 협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성희 위원님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는데 남경필 지사의 중국 인맥 그리고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우윤근 사무총장의 뭐 러시아 인맥 그리고 김부겸, 원희룡 두 사람의 일본 인맥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최근 맺은 이 중국 측 라인 이거를 같이 뭐 공유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권력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디서 모였느냐? 이게 이제 여시제라고 하는 새로 생긴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네, 관심이 요즘 많은데 여기에 이제 이광재 전 그 문무원 대통령 여기 지사가 전 지사가 이제 지금 맡고 있는데 상금 부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자질과 능력, 역량, 요런 인맥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50대 중에 누군가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는 된다. 우리는 이거를 같이 협치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저도 아까 잠룡이라 그래서 잠룡을 잘못 쓴 게 아닌가. 네. 잠룡까지는도 아니고 아직은 잡스러운 할 때 잡자르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등등의 그런 거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작은 사람인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은 아이 또래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50대 아니겠습니까? 예. 전부 50대니까 최소한 50대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후반에 대학 시절과 젊은 시절을 지내면서 어떤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가는 길은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지만은 그 민주화 시대의 어떤 공헌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이제 공유하고 있고요. 또 하는 일은 뭐 지사도 하고 뭐 다른 길은 달리 갔지만 그 뭐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이런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룹이니까 내가 이제 저 얘기겠죠. 내 혼자서 권력을 잡는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이런 모든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은 시대 정신을 공유하니까 누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잠룡이니까 가능하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어떤 본인이 잠룡이 아니라 좀 더 대권에 가까워지고 자기가 큰 인물이 되면은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윤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진짜 중국통이 없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일본의 어떤 고위 핵심과 친한 사람이 없다. 우리 정치인 중에서 러시아의 그 속알맹이 사람과 막 심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그런 라인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기서 조금 분리해봐야 될 게 이광재 전 지사 이제 부소장이죠.는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킹메이커입니다. 예. 기획자의 역할을 하고 이광재 부소장이 사실은 남경필 지사하고 김부겸 이렇게 같이 이제 중국에 가려고 해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누구는 안희정 지사가 안 따라갔죠. 갔는데 차세대 중국의 지도자들, 러시아 지도자들하고 교분이 되게 깊어서 그걸 이게 나누고 있어요. 나누면 커진다라는 건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 동북아, 중국, 러시아, 몽골까지 이제 그 보는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김성식, 나경원 의원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요. 제주도 가서 밥도 먹고 뭐 논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친한 분들도 꽤 많지만은 제가 이게 중요하게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공통점들을 보면요. 지금 지지율 1등, 2등, 3등 하는 사람보다 정치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뭐 4선, 5선을 하고 낙선도 해보고 지자체장도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그냥 운동권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 운동권 시절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처럼 보이는 1, 2, 3등하고의 이제 중간에 있는 뜨거운 피에서 이 사회 경험도 걷고 당에서 각 당에서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좀 굵어지고 모난 것도 달아져가지고 어찌됐건 이번은 아니지만은 다음 정도에는 좀 뭐 나라를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 그룹들이 아닌가로 예. 이제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10년 뒤, 5년 뒤 이렇게 되겠군요. 그 10년 뒤, 5년 뒤가 올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과거부터 남원정 벌써 15년 전에 남원정이 지금까지 남원정 소장파로 불리고 있고요. 예. 안희정, 이광재 뭐 지사, 전 지사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약간 좀 비판과 지적을 하고 싶은 이유는 본인들끼리는 친하게 잘 모이세요. 권력을 위해서 가기 위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인데 수평적인 모임도 모임이지만 수직적인 연결고리가 돼줘야 되는 게 저분들의 역할입니다. 예. 가장 비판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후배 그룹을 전혀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째 남원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지대에서도 제대로 된 30대 그룹, 40대 그룹을 키워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원로 그룹들과 젊은 그룹들을 연결할 수 있는 허리 역할들을 든든하게 하셨다면 저분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확 떠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외교적 인맥 얘기를 했는데 작은 인맥 몇 개 모인다고 큰 인맥 되지는 않거든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보면 씩 웃고 있을 거예요. 반기문 유엔 어디서 사무총장이 까불어? 갖고 있는 인맥 하나 딱 가지고서는 공유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까불어? 그게 바로 예.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분으로 같이 좀 연결할 수 있는 큰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저분들인데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위아래로 엮어서 대한민국이 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당장 내년이라도 대권주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 외에 잠룡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책 하면 대표적인 손학규 전 지사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함께 보시죠.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이달 말 충남 도정의 경험을 담은 2권의 책 발간 후 북콘서트 예정. 김부겸 의원, 다음 달 경제 정책을 다룬 책 출간 예정. 오세훈 전 시장, 7월 2권 출간 이어 연말까지 외교 안보 책 3권 출간 예정. 거기다 플러스 손학규 전 지사, 몇 달 전부터 예고했던 대개조, 저녁에 있는 삶 2탄, 책 출간할 예정이라는데 이 칼럼. 도대체 손 전 지사의 책은 언제 나오는 건지, 언제 서울로 상경하시는 건지를 포함해서 뭐 잠룡들이 책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것도 전략이죠? 그렇죠. 일단 손 전 지사는 요즘 언론에서 싹 사라졌어요. 예. 분명히 강진 어디 그 산에서는 내려오신 것 같은데 아직 언저리에 계신 것 같고. 강진 시내에 있다 지금. 시내에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좀 길을 못 찾고 계신 듯한 그렇죠. 약간 안타까움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잠룡들이 출판하는 이유는 사실은 뻔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신을 이렇게 피하라는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이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만든 책과 예. 여러 가지 그 뭐 도지사를 하던 뭘 하던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그것을 또 나름대로 정리해서 낸 책은 분명히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그 정치의 어떤 경험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들을 게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내용 없이 내기 위한 내기 위한 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 책을 출간하는 거는 뭐 당장 2012년 그 안철수 당시 후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 많이 팔렸었죠. 그때 왜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상당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책을 낸 이유는 진짜 안철수의 생각. 한마디로 이거는 대선 공약집을 내기 전에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사람들의 한번 반응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체화된다면 나중에 공약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좋게 활용하면 참 좋은 건데 아직까지 대부분은 그렇게 좋게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있어요. 안철수의 생각 출간되자마자 읽어봤는데 아. 다 읽고 나니까 이기진 전 의원님 그래서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좋은 책이에요. 네. 읽고 나니까 모르겠다. 책이 팔릴까요? 옛날처럼 팔리지도 않을 거고 뭐 김영란법 이것 때문에 한 권 이상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예. 산 사람도 옛날에도 많이 사가지고 가다 저쪽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을 잘해가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죠. 책 누가 사서 읽겠습니까? 혹시 단말기 체크 카드 놓고 팔 수도 없는 세상에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요? 책 그리고 본인이 쓰시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을 써봐서 하는데 책 한 권 쓸 때 드는 시간과 그 정력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께서도 책 몇 권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권밖에 못 냈습니다. 야, 근데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안 하시잖아요. 예,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30년간 쓴 책이 10권이니까 뭐. 네. 정치권 소식 두루두루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입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인데요. 마약에 취해서 환각 질주한 화물차 기사들의 사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심야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차 기사 중 일부가 마약에 취한 채 죽음의 질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붙잡고 나서 물어보니까 잠을 쫓기 위해서 마약을 했다. 그런데 대형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 마약하는 일이 빈번하다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냥 운전해도 잠 온다고 하는데 이게 잠을 깬다고 마약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마 시작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뭐 각성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 커피도 마시고 무슨 뭐 바카스 이런 것도 마시고 요즘 에너지 드링크도 마시는데 그런 게 점점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약발이 안 듣는다고 하니까 더 센 걸 찾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심각한 걸 느끼는 거는 어제 린다김 말씀할 때도 했지만은 히로뽕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대마초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대마초는 뭐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비범죄화까지 나오고 그 효과가 그런 낮은 단계의 마약인데 히로뽕이면은 거의 끝이거든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로뽕은 가격도 비쌉니다. 이거 말하자면 화물차 운전해가지고 그 약값 될 수도 없을 거예요. 운전 잘하려고 약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꾸로 되니까 그러면은 제2의 뭐 다른 식의 추가적인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럼 이건 결국 유통망을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마약한 화물차 기사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밤에 운전을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마약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돈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간에는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밤에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제 절반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요. 이기면 얼마나 될까 하지만은 1년에 이게 200만 원이고요. 이거를 이제 아끼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야간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악화돼서 점점 힘들어지니까 약에 의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리나 잘못 분명히 있지만은 이 화물차 기사들이나 과적 운전, 우리 지난번에 사고 봤지만은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도 장치 도입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님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은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이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가을은 어디 가고 벌써 초겨울이 온 것 아닌가 아침 밤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을이라는 증거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메 단풍 들었네. 사진 제목이 이겁니다.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강원도 설악산 계곡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의미하는 것은 오메 가을 왔네. 이게 아닐까요? 가을 분위기, 가을 정취 만끽하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